그린지방이 오디오북. 겨울 아침 햇살이 채 오르기 전 강남 한복판 판자촌 골목은 하얀 입김으로 가득했다. 비닐과 함석으로 엮은 지붕 사이로 아궁이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랐다. 서리가 내린 골목길을 따라 박노인과 김여사가 손수레를 끌고 들어섰다. 수레 위에는 새벽 경매로 받아온 배추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또 붙었어. 재개발 현수막. 김여사가 골목 입구를 가리키며 말했다. 붉은 천에 하얀 글씨로 쓰인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철거 예정, 분양 신청 안내, 5호 건설. 박노인은 한참을 그 글씨를 바라보았다. 배추를 실은 수레 손잡이를 쥔 그의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붉어져 있었다. 이젠 하루가 멀다 하고 묻는구먼.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체념도 분노도 아닌 그저 무겁게 가라앉은 음성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수라를 끌고 자신들의 집 앞에 멈춰섰다. 함석 대문, 갈라진 시멘트 벽, 그리고 비닐로 덧댄 창문. 30년을 살아온 이 집은 이제 곧 사라질 운명이었다. 골목 안쪽에서는 이미 철거가 시작된 집들이 보였다. 무너진 벽돌 더미, 부서진 가구, 그리고 아무도 없는 빈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곳이었다. 이제 그곳에는 굴착기만이 웅크리고 있었다. 박노인은 배추를 내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여사는 그의 등을 쓰다듬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해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다. 다만 오늘도 내일도 살아내야 한다는 것만이 분명했다. 1막. 집을 지켜야 한다. 밤이 깊었다. 낡은 식당 위에는 촛불 대신 형광등이 깜닥거렸다. 정전이 잦은 동네였지만 오늘만큼은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두 사람 앞에는 주민설명회에서 받아온 안내문이 펼쳐져 있었다. 분양받으려면 돈을 내야 한대. 지금 계산해보니까 우리 형편으론 턱도 없어. 박노인이 돋보기를 벗으며 말했다. 안내문에는 기존 거주자 우선 분양이라는 문구가 크게 박혀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분양가의 30%를 선납해야 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야 했다. 66세 일용직 노동자와 64세 좌판 장사꾼에게 은행은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럼 어떡해? 이 집까지 잃으면 어디로 가? 김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밖에서는 굴착기의 시동소리가 웅웅 울려왔다. 옆 블록에서는 이미 철거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치를 담그던 이웃집도 장독대를 나란히 놓고 살던 윗집도 이미 빈터로 변해 있었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어디론가 떠났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연락 한 통 닿지 않았다. 아이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큰애는 자기 집 장만한다고 빚을 얻었고 작은 애는 아직 월세방에서 허덕이는데. 박노인이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천천히 형광등 아래로 퍼졌다. 김여사는 낡은 통장을 뒤적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수십 년 전 모은 돈은 고작 400만 원. 의료비와 생활비로 조금씩 녹아내린 흔적이 숫자마다 새겨져 있었다. 분양금만 5천만 원이래. 대출 받으려면 담보도 있어야 하고. 김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노인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은 150만 원. 거기서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것은 거의 없었다. 5천만 원은 그들에게 평생을 걸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우리가 이 집을 지켜야 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김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덮으며 말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다. 그 숨소리조차 무거웠다. 새벽이 되자 박노인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 입구의 현수막이 다시 보였다. 붉은 글씨가 마치 피처럼 보였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그 주먹은 아무것도 부술 수 없었다. 이막 강남의 역사. 며칠 뒤 동네 사랑방으로 쓰이는 국원가게. 작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몇몇 노인들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1970년대 정부의 강남 개발 정책 이후 강남은 서울 부동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와 지하철 개통, 명문고 이전으로 가치가 급등했는데요. 앵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 속에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얽혀 있었다. 박노인은 소주잔을 들고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20살 때만 해도 여긴 논밭이었지. 트럭에 싣고 들어와선 흙냄새 맡으며 분양받던 사람들. 지금은 다 빌딩 숲이 됐네. 옆에 앉은 김 여사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때 땅 한 평이라도 잡았으면 우리 인생 달라졌을까? 박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1970년대 초 서울 강북의 인구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영동 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했다.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고 한강 다리가 놓이고 고급 주택지가 들어섰다. 그때 땅을 산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했다. 박노인과 김 여사는 그 시절 서울 강북의 달동네에 살고 있었다. 공장 노동자와 행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강남은 그들에겐 먼 나라 이야기였다. 뉴스와 신문에서나 보이는 신기루 같은 곳이었다. 1975년 영동대교가 개통되면서 강남은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1980년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고 강남 8학군이 지정되면서 교육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뉴스가 계속되었다. 화면에는 당시의 흑백 영상이 흘러나왔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 넓은 도로와 그리고 희망에 찬 사람들의 얼굴. 박노인은 그 화면을 보며 기억을 더듬었다. 그때 그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루 12시간씩 기계 앞에 서서 부품을 찍어냈다. 월급은 적었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 김 여사는 시장 골목에서 채소를 팔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녀는 좌판을 지켰다. 1980년대 들어 88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면서 강남의 땅값은 폭등했습니다. 이른바 강남 불패 신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뉴스가 이어졌다. 화면에는 아파트 분양 현장의 인파가 비쳤다. 사람들은 밤을 새워 줄을 섰고 청약 통장을 들고 은행 앞에 몰렸다. 박노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불패? 저건 불패가 아니라 투기꾼들 잔치지. 옆에 앉은 다른 노인이 끼어들었다. 그때 내 친구 하나가 강남에 땅 샀다가 10년 만에 100배 벌었어. 지금은 빌딩 주인이고. 운이 좋았던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운도 없어. 김 여사가 쓰게 말했다. 소주잔이 다시 돌았다. 텔레비전에서는 광고가 나왔다. 화려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웃는 가족들, 그리고 강남의 미래라는 문구. 박노인은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은 구멍가게를 나와 골목을 걸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박노인은 김 여사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굳은 손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산막, 아둥바둥의 날들. 박노인은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밤사이 내린 서리가 창문에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김 여사가 데워든 된장국 한 그릇을 후루룩 마셨다. 밥 한 공기, 김치 몇 점. 그것이 그의 아침이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김 여사가 그의 등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다. 동이 트기 전 골목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 첫 차를 탔다. 공사장까지는 1시간 반이 걸렸다. 공사장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다. 새로 짓는 오피스텔이었다. 30층짜리 건물. 박노인은 그 건물의 철근을 나르는 일을 했다. 무거운 철근 다발을 어깨에 짊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렸다. 한 다발이 20kg, 하루에 100번을 오르내렸다. 어깨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한 달에 120만 원. 그것이 그의 품삯이었다. 젊은 인부들은 150만 원을 받았지만 노인은 적게 받았다.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박노인은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김 여사가 싸준 주먹밥과 김치. 젊은 인부들은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을 먹었다. 그들은 박노인을 보며 수군거렸다. 저 할아버지 몇 살이나 됐을까? 일은 넘어 보이던데 저 나이에 왜 저런 일을 하시나? 박노인은 듣지 못한 척했다. 아니, 듣고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에 무뎌져 있었다. 다만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다. 저녁이 되면 그는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김 여사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피곤해서 말할 힘도 없었다. 김 여사도 하루가 고됐다. 그녀는 새벽 시장으로 갔다. 경매로 받아온 배추와 물을 손수레에 싣고 좁은 골목 구석에 좌판을 펼쳤다. 손님이 흥정을 하면 그녀는 거의 이윤을 남기지 못한 채 팔았다. 1,000원이라도 벌기 위해 그녀는 하루 종일 좌판 앞에 앉아 있었다. 겨울바람이 불면 그녀의 손은 터졌다. 여름 더위에는 땀이 줄줄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생계가 끊겼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다시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다. 월세 아닌 전세도 아닌 판자촌 임대료라는 이름을 돈이 나갔고 전기세와 수도세가 나갔고 병원비가 나갔다. 늘 모자란 숫자였다. 늘 쌓이는 빚이었다. 이번 달도 10만 원 모자라네. 김 여사가 한숨을 쉬었다. 박노인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갔다. 다음 달에 메꾸지 뭐. 다음 달은 또 다음 달 걱정이 있잖아.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보, 우리가 이 고생을 해서 뭐가 남을까? 김 여사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박노인은 대답 대신 담배만 깊이 빨아들였다. 불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에 번졌다. 세월은 두 사람의 몸을 조금씩 깎아내렸다. 허리는 굽었고 관절은 삐걱거렸고 눈은 침침해졌다. 그래도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어느 날 박노인은 공사장에서 넘어졌다. 철근을 나르다가 발을 헛디뎠다. 어깨를 다쳤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그는 가지 않았다. 병원비가 아까웠다. 그는 파스를 붙이고 다음 날 다시 일터로 나갔다. 김 여사도 쓰러질 뻔했다. 시장 좌판에 앉아 있다가 어지러워서 비틀거렸다. 혈압이 높았다. 약을 먹어야 했지만 그녀도 병원을 미뤘다. 돈이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병을 숨겼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 다 알고 있었다. 그저 모른 척할 뿐이었다. 사막, 강남 불패의 신화. 1988년 여름,
서울은 온통 올림픽 열기로 들끓었다. 강남 거리에는 현수막과 플래카드가 나붙었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마다 입주 환영 현수막이 펄럭였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강남의 발전상을 보도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강남 불패 신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남 땅값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노인은 분노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공사장에서 돌아와 땀에 젖은 셔츠를 갈아입지도 않은 채 뉴스를 보고 있었다. 불패? 저건 불패가 아니라 투기꾼들 잔치지. 김 여사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다. 그래도 다들 줄 서서 사잖아. 우리만 뒤처진 거야. 화면에는 아파트 분양 현장이 비쳤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밤을 새워 줄을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은 텐트를 치고 어떤 사람은 담요를 덮고 기다렸다. 분양권 하나를 받기 위해서였다. 저 사람들 중에 진짜 살 사람은 몇이나 될까? 대부분 되팔려고 사는 거지. 박노인이 쓴 웃음을 지었다. 김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 세상은 가진 자들의 세상이라는 것을. 뉴스는 계속되었다. 강남의 한 아파트는 5년 전 5천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2억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4배 상승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올림픽 이후에도 이런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박노인은 텔레비전을 껐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초고층 아파트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은 마치 또 다른 세계를 비추는 것 같았다. 닿을 수 없는 세계. 우리도 집 한 채 가질 수 있을까? 김 여사가 작게 중얼거렸다. 박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속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평생을 일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다. 밖에서는 철거 현장의 소음이 들려왔다. 굴착기가 벽을 부수는 소리, 철근이 부러지는 소리. 그 소리는 두 사람의 가슴을 짓눌렀다. 며칠 뒤 골목에 공고문이 붙었다. 3개월 내 퇴거. 두 사람은 그 공고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30년을 살아온 집을 떠나야 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석 달은 빠르게 지나갔다. 철거일이 다가왔다.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다. 어떤 이는 외곽으로, 어떤 이는 다른 도시로.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떠나는 사람이 많았다. 부끄러워서였다. 쫓겨나는 것이 부끄러워서였다. 박노인과 김 여사도 짐을 쌌다. 살림살이는 많지 않았다. 낡은 이불, 몇 벌의 옷, 그릇 몇 개. 그것이 전부였다. 김 여사는 사진 앨범을 조심스럽게 챙겼다. 그것만큼은 잃을 수 없었다. 이사 갈 곳은 정했어? 이웃집 할머니가 물었다.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어디든 가야죠. 나도 마찬가지야. 아들네 집에 얹혀 살게 생겼소. 눈치 보이지만 어쩌겠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위로의 말도 희망의 말도 없었다. 그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할 뿐이었다. 이삿날 트럭 한 대가 골목에 들어섰다. 박노인과 김 여사는 짐을 실었다.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트럭이 출발하기 전 두 사람은 집을 돌아보았다. 다시는 못 올 곳이네. 김 여사가 눈물을 훔쳤다.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는 평생 울지 않는 사람이었다. 트럭은 외곽으로 향했다. 강남을 벗어나 서울 끝자락으로. 그곳에는 임대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정부에서 지은 소형 아파트. 2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래도 지붕이 있고 벽이 있었다. 두 사람은 짐을 풀었다. 새 집은 낯설었다. 벽은 깨끗했지만 온기가 없었다. 판자촌에는 이웃의 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의 웃음이 들렸지만 이곳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첫날 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강남의 불빛이 보였다. 화려한 빌딩들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그 빛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그 빛은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먼 곳의 풍경일 뿐이었다. 육막, 노년의 대화. 세월이 흘렀다. 이제 박노인은 75, 김 여사는 73이 되었다.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했다. 박노인의 어깨는 완전히 망가졌고 김 여사의 허리는 꼿꼿이 펴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생활했다. 어느 겨울 저녁 두 사람은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창 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여보, 그때 우리가 그렇게 빚을 내고 죽을 힘을 다해 돈을 모았는데 결국 뭐가 남았을까? 박노인이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파제시 도직에 계속 편집되어 있었다. 한때 힘이 넘쳤던 그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늙어 있었다. 죽고 나면 다 남의 거지. 우리가 왜 그때 그렇게 아둥바둥했는지 이젠 모르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 젊은 부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를 안고 걸어가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다. 그 모습은 두 노인의 젊은 시절과 겹쳐졌다. 판자촌 앞에서 두 아이를 안고 찍었던 사진. 낡았지만 웃음만큼은 선명했던 그 사진. 우리 아이들은 잘 살고 있을까? 김 여사가 물었다. 큰아들은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힘들다고 했다. 작은 딸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지만 월세방을 전전하며 결혼도 못하고 있었다. 두 자식 모두 부모를 돌볼 여유가 없었다. 명절에 한 번씩 연락하는 게 전부지. 우리가 짐이 되긴 싫어서 먼저 연락도 못하고. 박노인이 쓰게 웃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도 살기 바쁜 것을 알았다. 이 세상은 누구에게나 가혹했다. 우리 뭘 위해 살았을까? 김 여사가 다시 물었다. 박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집을 위해 살았지. 우리 집 한 채 가지려고. 근데 그게 뭐가 그리 중요했는지 모르겠네. 집이 있었으면 달라졌을까? 글쎄, 집이 있었어도 결국 늙고 아프고 외롭긴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계속 내렸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갔다. 그 위에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들. 모두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있었다. 칠막, 철학의 순간. 며칠 뒤 김 여사가 서랍에서 사진 앨범을 꺼냈다. 먼지가 앉은 앨범을 펼치자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다. 판자촌 앞, 좁은 골목, 손수레, 그리고 어린 두 아이. 사진 속 그들은 웃고 있었다. 이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김 여사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박노인이 옆에 앉아 함께 사진을 보았다. 그랬지. 가난했지만 그래도 함께 웃을 수 있었으니까.
사진 속 박노인은 젊었다. 30살 무렵이었다. 머리는 까맣고 어깨는 넓었다. 김 여사도 아름다웠다. 28의 그녀는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집이 우릴 지켜줄 거라 믿었지. 김 여사가 독백하듯 말했다. 근데 우린 집을 지키느라 서로를 잃었어. 진짜 집은 벽과 지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기대는 마음이었는데. 박노인은 사진을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었어. 새벽밥 지어 먹으며 서로 눈 마주치던 그때, 그게 진짜 큰 집이었구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앨범을 넘겼다. 사진 속에는 가난했지만 웃음이 있었다. 힘들었지만 온기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있었다.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돈만 쫓아다니고 집만 생각하고. 김 여사가 물었다.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세상이 우리한테 준 숙제였으니까. 근데 우린 숙제만 하다가 정작 사는 법을 잊어버렸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어? 김 여사의 질문에 박노인은 한참을 생각했다. 집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당신하고 애들하고 매일 밥 먹고 웃으면서 살고 싶어. 그게 전부야. 김 여사가 그의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우린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늦었지. 하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사진 속 젊은 날의 웃음과 닮아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돈 걱정은 여전했지만 그것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서로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다. 아침이면 함께 산책을 나갔다. 느린 걸음으로 아파트 단지를 돌았다. 꽃이 피면 함께 구경했고 눈이 오면 함께 바라보았다. 특별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 시간이 소중했다. 저녁이면 함께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아이들이 태어났던 날. 힘들었던 일보다는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러면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공고문을 보았다. 도서관 건립 기금 모금. 낡은 도서관을 새로 짓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기부를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도 낼 수 있을까? 김 여사가 말했다. 박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우리한테 뭐가 있다고. 통장에 400만 원 있잖아. 그거 내면 안 될까? 박노인은 놀라 김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건 우리 마지막 돈이야. 병원비로 써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죽으면 그냥 남의 돈이 되잖아. 차라리 젊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박노인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며칠 뒤 두 사람은 은행에 갔다. 남은 노후 자금을 정리했다. 400만 원.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마지막 보루였다. 그들은 그 돈을 지역 도서관 건립 기금에 기부했다. 왜 그러셨어요? 그 돈으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실 수 있었잖아요. 담당 직원이 놀라 물었다. 박노인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다른 이들이
우리처럼 빚에 쫓기지 않고 꿈을 꾸게 하려고요. 도서관이 있으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은 무식한 사람이 안 나오게. 김 여사가 덧붙였다. 우리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이거예요. 직원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은행을 나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통장은 비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이제 정말 한 푼도 없네. 김 여사가 웃으며 말했다. 박노인도 웃었다. 그래도 뭔가 후련해. 평생 모으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준 것 같아. 우리가 받은 것보다 준 게 더 많았으면 좋겠어.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행이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이듬해 봄,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고 밝았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아이들은 책을 읽었고 노인들은 신문을 보았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입구에는 작은 명판이 걸렸다. 박 땡땡땡땡 김 땡땡땡땡 부부 기증. 두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도서관 관계자가 개관식에 초대했지만 두 사람은 가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이게 우리 마지막 집이다. 사람들 마음속에 지어지는 집. 박노인이 말했다. 김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 강남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더 이상 그곳을 향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뒤 동네 아이 하나가 찾아왔다.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해요. 도서관 덕분에 저 책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아이는 꾸벅 인사하고 돌아갔다.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런 감사 인사 받아본 게 처음이네. 박노인도 코끝이 찡했다. 우리가 평생 힘들게 살았는데 이런 걸로 보상받는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세월이 흘러 주름지고 굳은 몸이었지만 여전히 온기는 있었다. 10일 막 마지막 겨울. 겨울이 다시 왔다. 박노인의 건강이 나빠졌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없었다. 정부 지원으로 간신히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박노인은 거부했다. 집에서 쉬면 나아질 거야. 그는 고집을 부렸다. 김 여사는 그를 간호했다.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밤새 곁을 지켰다. 그녀의 허리는 더욱 굽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박노인이 김 여사의 손을 잡았다. 여보, 미안해. 왜 갑자기 그래? 평생 고생만 시켰잖아. 좋은 집 한 번 못 사줬고 여행 한 번 못 갔고. 김 여사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런 거 안 중요해. 당신이 있어서 난 행복했어. 정말, 정말이야. 가난해도 힘들어도 당신 곁에 있는 게 제일 좋았어.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평생 울지 않던 그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나도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당신이 진짜 내 집이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밖에서는 눈이 내렸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갔다. 두 사람의 작은 방에는 온기만이 남아 있었다. 며칠 뒤 박노인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 기침이 줄었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김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응, 아직 당신 곁에 더 있어야지.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쳤다. 반짝이는 눈밭이 아름다웠다. 에필로그. 집이란 무엇인가? 봄이 왔다. 반노인과 김 여사는 여전히 작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했고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생활했다. 몸은 더 약해졌고 병원에 다니는 날이 잦아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집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았고 돈이 없어 초조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른 아침 두 사람은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책을 안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후회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평온함만이 있었다. 한 아이가 다가와 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꿈이 뭐예요? 박노인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꿈은 이미 이뤄졌단다. 어떤 꿈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 그게 우리 꿈이었어.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다시 뛰어갔다. 김 여사가 웃으며 말했다. 저 아이는 아직 모를 거야. 나중에 알게 되겠지. 그래, 나중에 알게 되겠지. 두 사람은 다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집이란 게 뭘까? 김 여사가 물었다. 박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우리가 숨 쉬고 웃고 서로를 안아주는 것. 그게 집이지.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김 여사가 그의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두 사람은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화려한 빛 속에서 작은 임대 아파트의 불빛이 깜빡였다. 그 불빛은 작았지만 결코 지지 않았다. 도시는 변하고 빛은 흔들린다. 그러나 집이란 결국 사람의 마음을 품는 순간 비로소 완성된다. 강남의 땅은 금이었으나 두 노인의 마지막 선택은 사람의 온기였다. 그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다. 집도 땅도 돈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다. 그것이 가장 큰 집이었다. 가장 큰 재산이었다. 가장 큰 행복이었다. 우리 잘 살았지? 김 여사가 물었다.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잘 살았어. 바람이 불었다. 강남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노인의 손은 따뜻했다. 늙은 두 손은 서로를 꼭 잡고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것이 진짜 집이었다. 벤치 위에 햇살이 내렸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그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도서관 입구까지 이어졌다. 아이들이 그 그림자를 밟으며 뛰어다녔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노인과 김 여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도서관은 남을 것이고 아이들의 웃음은 계속될 것이었다.
그것이 그들의 진짜 유산이었다. 저녁이 되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느린 걸음이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남은 시간을 천천히, 소중히 보내고 싶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좁고 낡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이 그들의 집이었다. 김 여사가 저녁을 준비하고 박노인은 차를 끓였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오늘 하루도 좋았어. 김 여사가 말했다.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도 좋을 거야. 두 사람은 밥을 먹었다.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함께 먹으니 맛있었다. 창밖으로 강남의 불빛이 보였다. 여전히 화려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밤이 깊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다. 서로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들은 다시 젊었다. 판자촌 골목을 걸었고 손수레를 끌었고 아이들을 안았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갔다. 그리고 꿈은 계속되었다. 영원히.